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와 경제 지표 부진이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고 전국 집값은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에 대한 우려도 투심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주폭 등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9%, 0.5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지표는 좋았지만 미국 지표 부진과 애플 실적 우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유로존에서 프랑스의 기업 신뢰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이 프랑스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5월 전국 평균 집값과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막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은 0.3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2%, 0.43%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이 3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3분기 순이익은 69억 달러, 주당 7달러 47센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7달러 31센트의 전망치는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350억 2천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350억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한편 애플의 4분기 매출액을 340억에서 3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총 이익 마진은 36%에서 37%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화학업체 듀퐁과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의 실적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5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한 5월 상승률도 종전 0.7%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국 평균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7.3% 상승했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7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1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9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가 마이너스 17.4를 기록하며 경기 기대감이 또다시 개선됐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18.3보다 높은 수준으로 8개월 연속 상승했을 뿐 아니라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6분기째 이어져온 유로존 경기 침체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이 프랑스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23일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해 프랑스 중앙은행과 통계청의 경제 지표들을 인용하며 2분기 중에 프랑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또 프랑스 경제가 단순히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6월 경기 신뢰 지수는 95를 기록해 앞선 6월의 93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94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는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는 1700을 눈앞에 두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주폭 등의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좋은 성적을 내놨지만 주택 가격 지표,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체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이렇게 애플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애플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정규 거래에서 하락했던 애플의 주가가 장 마감 후 거래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애플의 4월에서 6월 주당 순이익이 7달러 47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가 당장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높아 다음 분기에도 수익성을 끌어올릴 촉매제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애플의 실적 분석해보면서 국내 IT 업종의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의 이재윤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기다렸던 애플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22% 정도 줄어들었지만 예상치보다는 좋은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가 어떻게 보셨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애플의 그 2분기, 그러니까 칼렌더 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에 그 아이폰 7화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그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애플의 수익성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저가형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고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그 가격 경쟁도 심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타이트한 그 메모리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그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업체들의 봄 코스트 상승도 수익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향후에도 그 수익성 그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수익성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이폰 5S로 알려지는 신제품 출시가 빨라야 9월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다음 분기에도 결국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촉매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신제품에 대한 그 그 출시 타이밍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건대 그 350불 수준의 그런 중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정도, 그리고 아이폰 5S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패드 후속 모델이나 그 미니 신제품도 그 하반기 안에는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애플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금 한 14% 정도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제품 공백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점유율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그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점유율 회복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수준의 그런 점유율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국내 IT 업종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상 지금 뭐 애플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IT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그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장이 예상했던 그런 3분기 실적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심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애플의 신제품 효과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상반기 대비해서, 신제품 공백기인 상반기 대비해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 것 같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내 IT 업종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면서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올 하반기부터는 그 휴대폰 부품 업체들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PC 수요가 그 작년 대비해서 계속 이제 10% 이상 그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감소와 그 모바일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디램의 가격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2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랬고 2분기에도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시장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흐름은 지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이제 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업체들의 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그쪽으로 투자 심리도 더 회복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휴대폰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폰의 그 커머디티화나 그 고사양화로 인해서 부품 단가 인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터프한 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업종 내에서는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데 우선적으로 그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도 그 NFC 안테나나 그 LDS 안테나 같은 아직까지는 채용률이 낮은 부품군이 투자 매력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성장이 다소 둔화된다고 해도 채용률 확대에 따라서 차별화된 그런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부품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재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 마감 이후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많이 우려했던 예상치보다는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훈 연구원께서 브리핑을 네. 해주셨는데요. 예상보다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예.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삼성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려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좀 드려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수요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대목이죠. 고가 스마트폰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EO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봐도 고가 스마트폰의 매출 하락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좀 보였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재훈 연구원께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순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69억 달러. 전년 동기 88억 달러 대비해서는 22%가 감소를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 7달러 34센트를 웃도는 7달러 47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이폰 4의 매출 신장세가 51%가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이 구형 폰이라고 현재 거론될 수 있는 아이폰 4에 대한 수요가 66% 정도 늘어났다는 점은 예상보다 상당히 아이폰의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애플의 매출 구조를 보면 약 절반가량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가량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일본과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다소 부진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 선전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현재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마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전 분기에 40.8%에서 이번 분기에는 36.9%로 떨어졌고, 다음 분기 예상도 36에서 37,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현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신제품 출시 일정을 좀 예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시장을 좀 비트할 수 있는,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신제품의 출시가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433달러 정도 수준도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해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7%가 하한선이다. 7%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외부에서 시각이 워낙 이제 흔들기가 많으니까요. 네. 한번 정리 차원에서 잘 얘기를 했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경제 전략 대화, 여기서 이제 러우즈웨이 재무부장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더라도 7%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자 그러면 목표치가 7%냐 뭐 이런 기자회견에 약간의 소동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리커창 총리가 마지노선은 7%로 잡고 있고 목표 경제 성장률 7.5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개혁 기조를 가져가면서 구조 조정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그 새로운 지도부가 2020년까지 현재 GDP를 2배,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라는 마지노선인 7.2% 정도를 현재 새로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현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5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7.5를 하회를 하더라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꺼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7.2%는 금융기관, 특히 이제 복리를 계산하는 금융기관에서는 7.2%로 2배 수준으로 10년간이면 이에 도달할 수 있다,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7.2 정도, 이 정도 수준을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저점 정도로 생각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장 관심은 지난 버냉키 회장의 상하원 출석 이후에 조금은 뒤로 물러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제 지표나 실적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몰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제 전문가들의 한 반 정도 되는 명수들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 응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은 좀 넘는데요. 네, 넘나요? 54명 중에서 38명.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은 좀 넘어선 수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식견을 바꾸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시점으로는 9월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점에 이코노미스트나 시장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을 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서 최근에 상하 양원에서 은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출석을 해서 다소 이 리스크 부담을 낮춰줬지만, 역시 이제 많은 현재 전문가들이 9월에 조금 양적 완화의 현재 규모를 일부 축소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9월이 가장 현재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9월에 이제 축소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이 기조대로 이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극소수의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 카드를 꺼내더라도 경기가 좀 나빠지게 되거나 이러면 다시 이를 환원시킬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소수의 현재 전문가들이 일부 개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지난 금융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연설은 변심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데요.
그 7월 말 30과 31일 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올해 하반기 그 투명성을 조금 더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장관이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2분기 프랑스의 GDP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이번에 2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관련해서 6월 중에 경기 신뢰지수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이제 그 프랑스도 현재 경기가 녹록치 않고요.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이 2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고 경제 개혁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기 수축세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2분기는 플러스 0.2로 경기 수축세에서는 현재 벗어날 것이다라고 프랑스의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이 어제 현지 라디오 방송인 유럽1에 출연을 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 2분기 때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3분기와 4분기를 그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유로존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6월 대비 소폭 그 회복을 하는 일부 경기 그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중국과의 그 중국을 방문해서 이른바 경기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에서 경기 활력의 그 반전 카드를 좀 꺼내려고 했지만 시장에서 특히 프랑스 내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새로운 활력소의 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도가 루피아 가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해외 거주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10여 년 만에 애국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채권 이름도 아주 좋네요. 애국 채권. 예, 네. 애국심을 아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로 다뤄드리지만 무게감으로는 첫 번째 이슈로 다뤄드려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인도가 현재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수혈이나 지원이 없으면 올해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애국 채권 1990년대 한번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외 인도 거주인을 대상으로 애국 채권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 상황이나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피아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경상수지 적자가 181억 달러에 달하고 현재 자금 사정도 그리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15일 날 유동성 부족을 일부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긴급 대출 금리가 8.25%에서 10.25%로 2%나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에 정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일부 그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현재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애국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처럼 현재 그 인도의 사정도 다급한 상태로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도의 자금 사정이 이렇게 애국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의 10년 국채 금리가 8% 이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라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7% 이상이면
그 재정불량국은 이를 이제 계속 상환해서 네. 그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10년 만기 인도 국채의 수익률이 8.09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피아는 올해 8% 달러 대비 현재 내려온 상태고요. 인도의 기준금리는 현재 7%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수치고요. 따라서 하반기 올해 내에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인도에서 만약에 구제금융이나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나오게 되면 현재 자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인도네시아나 터키 일부 브릭스 국가들로 이 불똥이 튈 염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모스크바에서 그 폐회를 했던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도 연준의 출구 전략을 신흥국과 사전에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현재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현재 움직임은 다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지난 한 주간 시장을 이끌었던 굵직한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의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 전망해드리는데요. 이 시간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뭐 중국 경기 진단 결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뭐 리커천 총재 발언이나 또 주변에서의 그 내용의 분석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의 우려와 기대감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경기와 관련된 정부 진단과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그 중국이 그래도 뭐 경제가 아주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하나가 리커창 총재가 중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와전됐다 얘기가 좀 흘러나왔고 또 중국이 어쩌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경기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기 부양의 얘기가 좀 계속 외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중국 내부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그 중국 내부 자체적으로는 한 7.5%, 7.3%는 뭐 크게 만족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 부양이 강한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한다라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단은 시진핑 시대에 맞춰가지고 맞춤식 경기 부양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뭐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락을 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좋았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듀퐁 그리고 애플의 실적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실적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지난주에도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네. 뭐 미국의 이제 2분기 본격적인 기업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한 10% 정도 S&P 관련된 기업군들은 10% 정도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금융주들의 실적을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시장을 좀 압박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또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경제 지표하고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 해외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은 뭐 강하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투자 심리 자체가 지난달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7월달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국내 시장에서 굵직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한 주간 국내 증시 이끌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간밤에 또 바로 실적을 조금 전에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뒤이어서 국내 IT 업체들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 LG전자도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바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미국 애플이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군들의 주가 움직임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는 금융주들, 이번 주부터는 약간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종목군들도 혹은 업종이 좀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걸로 인해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주도주가 좀 새로 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주의 특징이 아닐까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일단 아까 애플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뭐 애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고 또 저가폰 혹은 아이폰 5S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내 IT 기업들의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띠고 있었죠. 일단 뭐 가장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 초반에서 뭐 이렇다 방향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기타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은 뭐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지만 뭐 하이닉스 주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애플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IT 업체들의 주가의 방향성도 결정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군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했다는 걸 본다라면은 이와 관련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주까지 혹은 이번 주 초까지 발표한 기업군들은 약간 이제 건설이나 좀 이런 해외 경기 민감주에 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후에는 약간 중소형주들 혹은 IT 관련된 기업군들 실적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어저께 다시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재가 7% 최하 마지노선 7%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7.5%를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도 한 6,9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유가증권도 3,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다시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으로 매수가 어찌됐든 매수 전환이 거의 확인이 됐다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가 좀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이 거의 한 7,000개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좀 확 줄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 같은 경우도 좀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거와 좀 맞물릴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 아무 종목이나 사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실적이 수반이 되고 또 기업이 혹은 펀드멘털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단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올라갔겠지 않은 마냥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외국인의 그 매수가 돌아온다라면은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 태동을 하고 있어요.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몇몇 제약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이번에 윈도우 디렉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도주 나선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가 아니라 1900 중반이나 중후반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있고 일단 중국 관련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반도체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준다면 코스피 지수 1900 중후반까지도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에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900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일 텐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볼 최근 시장 주요 변수들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부담들은 이제 조금 좀 벌어진 상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 발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수를 가지고서 이 장을 좀 분석을 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장의 방향이 이제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움직였던 변수들이 결국은 이제 G2발 악재였는데, G2발 악재가 해소 국면이 나타나면서 결국 지수는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한 단계 반등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이제 방향성을 잃어가는 혼조 국면이 지난주 후반 정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현재까지 나타났던 현상들은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올라와도 국내 증시가 올라오는 현상들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미국과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제 강하게 상승할 때에서 국내 증시가 반드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구조가 개선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들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어제 장이 올라왔던 것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 지금 중국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화돼 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지금 현재 수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지금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수에 국내 시장은 당분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장을 지켜봤었을 때 아침에 이제 그 거래소와 코스닥 혼조 국면들에서 약간의 강보합 국면들을 좀 이어가다가 중국이 개장하면서 중국이 상승을 했던 것이 전일 코스피 중심의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던 현상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의 그 편성에서는 선물과 그 프로그램 매수가 그 동반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전일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1,900을 돌파를 하는 그런 국면들까지 지금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특징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의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정확하게 중국 개장 이후 역전 현상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의 장의 중요한 특징은 또 뭐냐면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중국과의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장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환매의 가장 앞부분에서 먼저 움직였던 것은 조선주입니다.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아직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 쪽에서 가장 먼저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지수의 반등 그리고 순환매의 시작을 알렸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섹터는 지금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 화학 자체적인 어떤 반등이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 쪽의 LG화학이 반등폭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OCI라는 태양광 관련 종목의 반등이 전체적으로 화학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려줬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가 상승이 결국은 정유업체의 그 정제 마진,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정제 마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정유주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화학주에 대한 반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역시 이제 반등 국면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반등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철강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철강까지 합류를 하면서 전일은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LG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IT까지의 어떤 강세 국면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까지 어제는 좀 가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은행, 증권 쪽까지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업종 대부분의 순환매는 웬만큼 진행됐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지금 섹터별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순환매가 안 들어온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순환매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수를 끌고 오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에 한계는 분명히 노출될 걸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매물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거래소 기준으로는 1920에 놓여있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그 중기 이동평균선 61선과 그리고 1940포인트에 진입해 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본격적인 매물대에 진입을 했는데
결국 이 매물대를 뚫어가려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직은 가격적인 여력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20만 원 하단과 140만 원 상단을 놓고 본다면 전일 삼성전자가 103만 7천 원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 130만 원 중반대를 넘었으면은 지수는 좀 부담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는 1920에서 1940분대의 매물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코스닥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각도도 좀 강했는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보니까 반등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최근에는 기간 조정을 좀 나타나는 국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판단할 것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기준으로 역시도 같은 가격대 정도에 진입하면 그 기간 조정 이상의 어떤 패턴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순환매 마무리 국면에서 당분간 시장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현재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박스권 상단에 곧 도달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좀 위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인 지수 상승 시에는 그 대형주 기준으로 종목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장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순환매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